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원이 또 바뀌었어요. 단원이 바뀌어서 일제 식민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3단원,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지 정책 맨 위에 있는 저 약간 쥐색깔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 세계, 얘는 우리 저번처럼 그냥 간단하게 스킵 할게요.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아마 3.1운동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중간중간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좀 교과서를 좀 재구성해서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 그 다음에 일제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1910년대와 20년대 일제 식민 지배 정책에 대해서 이걸 그냥 하나로 합쳐서 세트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우, 웃음이죠? 네. 이게 일단 문의는 얘들은 지금 일본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분은 조선분이십니다. 조선분이 볼기를 꺼내놓고 이거 그냥 딱 보니까 어때요? 회초리로 맞는 거죠, 그죠? 예. 조선 태형령이에요. 조선시대 것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뭐 곤장이나 태형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데 좀 다르고 여기 뒤에 서 있는 요놈들이 이제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일본 경찰로 돼 있고 맞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에요. 요 조선 태형령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몇 년대냐? 1910년대. 1910년대예요. 이게 1912년에 시작돼서 19년 3.1운동 직후에 사라진 걸로 돼 있어요. 네. 요 그림. 자, 일본 아이들이 1905년 을사 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건 통감부요. 네, 통감부였고요. 이 통감부는 1910년까지 있다가 이게 가끔가다 이제 우리 국채부상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조선 총독부가 방해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건 틀리죠. 그건 1907년이니까. 자, 통감부는 1910년까지, 총독부는 1910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설치, 식민 통치의 최고 기간이었고 현역 육군과 해군 대장 출신만 임명됐다고 그래요.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1910년대 이제 이 뭐 조선 총독부야 어차피 1910년에 설치해서 45년까지 계속되니까 조선 총독부는 10년대만을 상징하는 건 아닌데 이게 나온 이유는 1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무단 통치를 상징하는 거 여기 지워진 것 밑에 있는데 헌병? 헌병 경찰 통치. 헌병의 반대말은? 헌병의 반대말이요? 네. 그냥 경찰? 아니요, 세병이요. 자, 자, 헌병 경찰 통치. 네. 자, 요즘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군인들 헌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헌병은 그냥 군인 경찰이에요. 그래서 헌병이 경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언제 있었냐면 헌병이 우리를 통치했다. 언제일까요? 헌병이 해방 이후에? 네. 언제일까요? 계엄령 있었을 그렇죠. 때? 이야,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제 몇 번 당해봤어요. 편집 몇 번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헌병 경찰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이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뭐예요? 군인이 통치하는, 어차피 총독도 군인이었으니까 거의 계엄령과 같은 시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병 경찰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관여했고 범죄 직결례와 경찰범 처벌 규칙에 따라서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마음대로 처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한국인의 기본적인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된 거죠. 일본 헌병에게 마음에 안 들면 영장 없이 체포를 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무단 통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단 통치다. 이제 그렇게 본 거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하나도 없고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 1910년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선인에게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한 거예요? 그냥 맞는 거죠. 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형령이 적용되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아시아에. 싱가포르는 신채형이 있어요. 태형령이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이게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신채형이 그냥 법적으로 인정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아직도 야만 국가죠. 그 경우가 어떻든 간에 조선 태형령 얘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던 거예요. 1912년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도소 3년 이하의 징역인 사람은 두드러 맞는 거예요.
두드러 맞는 거예요. 깜빵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드러 패는 걸로 그걸 대신했다. 그걸 대신했다. 그리고 이건 조선인만 해당된다. 이게 1912년에 만들어졌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조선 태형령은 전형적으로 뭘 상징한다? 무단 통치. 그렇죠. 무단 통치를 상징하는 시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았고 기본권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기본권이 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안 줬어요. 조선인을 뭐하게 만들자? 멍청하게 만들자. 이걸 우리가 우민화 교육이라고 그래요. 네. 우민화 교육. 그래서 1910년대 자 1차 조선 교육령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때는 뭐 국어, 국사 이건 당연히 일본어와 일본사가 국어와 국사 역할을 했겠고요. 보통 학교, 초등학교 많지도 않았어요. 뭐 군단이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밖에 없었는데 이때 초등학교 몇 년 나오셨죠? 저 6년 나왔어요. 당연히 6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뭐 배웠을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 제 기억으로는 일단 2학년 때 구구단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나눗셈으로 분수까지 안 배우고 끝나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그걸 기억하세요? 많이 맞아서 그래요. 와우.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이렇게 체벌에 따른 교육이 인정되는 시대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5학년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더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도 해 떨어져서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좀 굉장히 착해서 담임쌤하고 퇴근을 항상 같이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먼저 갔지만 버릇없는 아이들은 저는 항상 담임쌤과 함께 집에 갔어요. 자, 이때 초등학교 4년이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4년이면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한글이나 떼쓰려나? 그렇죠. 네. 국어로 따지면 한글 떼고요. 그 다음에 수학으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 정도. 딱 그 정도. 그 정도까지만 알아라. 그거 이상 알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조선인들은 뭐 해야 되니까? 멍청해야 되니까. 뭔가 알면 어때요?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지배하는데 힘들겠죠. 그 다음에 또 교육은 뭐냐면 실업교육. 그러니까 뭐 철학이네 뭐네 이런 거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단순 기계 조립하고 뭐 버튼 누르고 요런 정도 교육만 시켰다는 이야기죠. 여성들은 그냥 재봉틀. 그러다 보니 1차 조선교육령 때는 뭐가 없었어요? 대학교가 없었죠. 아직까지는 1910년대 우리나라에 대학은 없었어요. 이게 1910년대 우리나라 생활상인데 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럼 뭐예요? 작아?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그죠?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민화 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요? 자, 민족교육을 탄압하기 위해서 1908년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사립학교를 탄압을 해요. 뭐 대선학교, 오상학교 이런 것도 그래서 1910년이 지나면 시설 기준 미달. 그러니까 학교를 하려면 뭐 교실이 10칸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9칸밖에 없고 선생님이 20명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선생님이 19명이니까 문 닫아.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아니면 일본인 교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민족학교를 다 폐교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 많은 이제 민족지사들이 이제 어때요? 규정이 좀 약한 거 있죠.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서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곳곳에 서당을 만들어갖고 민족교육을 하니까 일본 놈들이 서당 교육도 탄압하기 위해서 1918년 서당 규칙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네. 서당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민족교육을 또 탄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데 없으니까 그러면 안 배우거나 아니면 일본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더하기 빼기 정도까지만 학습하는 이제 그런 교육령 제 1차 조선 교육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무단 통치라는 거,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도 없고요. 물론 신문이 있었죠. 조선 총독부 기관지. 재밌는 건 조선 총독부 기관지 역할을 했던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면 우리 한말에 보면 가장 아름다웠던 신문이 뭐가 있었어요? 영국인 베델이 만든 신문. 대한매일신보. 그쵸. 네. 우리 대한매일신보를 가장 아름다운 신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국제보상도 운동도 열심히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항일 의병투쟁도 의병항쟁도 열심히 보도를 하고 의병 활동을 또 정당하게 인정을 하고 다른 신문들은 부정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총독부 기관지를 만드는데 매일신보를 그대로 둬요. 코리아를 빼고. 이제 대한을 빼고 매일신보. 총독 기관지가 매일신보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했던 신문을 일본 놈들이 기관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물론 이걸 보고 신문을 만들었던 베델은 어때요? 죽어요. 정말 열받아갖고 죽어요. 열받아갖고. 자, 아무튼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묻지 마세요. 거기서. 자, 무단 통치라는 거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태형령 때문에 또 무단 통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살벌한 분위기죠. 총독부의 관리나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막 교실에 나 같은 사람이 칼 들고 왔다. 그럼 어떻게야? 교실 분위기가요. 그렇죠. 무섭죠. 네, 근데 거의 제가 칼차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교실이 아니라 그건 도살장이죠. 도살장. 그래서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일제가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식민 통제에 순응하는 인간. 그죠? 그다음에 그 뒤에 이따 제복 입은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이제 식민지 투탈, 수탈. 역시 1910년대예요. 들어갈 건? 토지조사 사업. 네. 제가 여기 1910년이라고 썼는데 12년. 예, 근데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선전을 했지만 이건 맞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도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줘야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토지권 주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그걸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도 있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뭘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몽땅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제국도 저기 뭐예요. 양제함을 만들어서 뭘 발급했죠? 두 글자. 지게? 그렇죠. 지게. 대한제국 지게. 얘도 많이 나오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대한제국은 그걸 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뭘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가지고 이 땅 몇 평은 뭐 권 땡땡 거 여기 있는 여 땅은 500평인데 이건 김 땡땡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도도 그리고 그 지적도를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법원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관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어때요? 토지를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량 기사들도 많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측량 기사였어요. 오. 왜? 측량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걸 들고 와서 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돈 이렇게 뒷돈 주는. 네, 나에게 유리하게 측량을 해둘라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임자 없는 땅은 이번 기회에 슬쩍 내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측면에서 측량 기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예. 뭐 꽁돈, 꽁술, 꽁밥. 일단 좋은 거죠. 자, 요것도 많이 나오죠. 예. 무슨 원칙이에요? 신고주의. 요거. 자, 이게 실제로 요 이후로 일제인제였대요. 식민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땅을 일본 놈들에게 주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그건 목적은 아니었어요. 일제에 필요한 식민자금 확보가 원칙이었는데 이게 무슨 원칙이다 보니 신고주의 원칙이다 보니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나 같은 권땡땡 일본어로 문서를 주고 갔는데 뭔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신고를 못했던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있는 김땡땡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애국지사예요. 내가 일본 놈들에게 토지를 신고한다는 건 내가 일본의 일본 왕이 뭐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민이 되는 걸 의미해요. 나 안 해. 안 해. 18 안 해. ABC 안 해.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지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공동체 땅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고주의 요 원칙이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신고. 요 신고가 핵심 단어예요. 1912년에 아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신고. 그래서 신고주의 원칙이에요. 한 석 달 정도 기한을 줘요. 그리고 신고 받으면 요 신고 토지 소유 증명서 이걸 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측량 기사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네 거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 신고 받은 땅을 가지고 지적도를 만들고 그 땅에 권땡땡, 김땡땡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고 안 한 토지는 그러면 지적도를 못 만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 땅은 그럼 누가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일본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이 가져간 땅이 4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다 어디서 관리했을까? 1908년에 만든 회사. 동양척식. 그렇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일단 넘겼겠죠.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땅을 이제 어때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던 거죠. 물론 공짜는 아니었어요. 근데 돈 주고 팔았다고 하지만 워낙 헐값에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나 같은 또 던너 해가 반지하리를 하는 또 친일 지주들 또 역시 이때 이제 어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된 거죠.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을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들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 대신 농민들이 뭘 부정했다? 이거 진짜 타격 큰 거죠. 뭐예요? 세 글자.
경작권. 경작권. 예. 맞아. 경작권. 예, 경작권을 부정을 했었어요. 경작권을 부정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이 경작권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땅 주인이 김땡땡이에요. 이 권땡땡은 김땡땡의 논에서 땅을 빌려 살고 있는 소작인이에요. 그런데 땅 주인이 김땡땡이지만 소작인인 권땡땡한테 여 나다가라고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왜? 땅 주인은 너지만 전통적으로 나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은 그쵸.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지주가 소작인 간섭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관습적인 경작권이에요. 그죠? 수확량이 되게 50%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주인 김땡땡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농사를 짓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 수입은 똑같으니까 맞아요. 50%.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이걸 부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돼요. 그러면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소작료가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조금씩 올라가죠. 오르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어우씨 지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고요. 그쵸? 일제 강점기 때는 소작료가 7, 80%는 기본이었어요. 80%면 100만 원 벌어서 80만 원을 김땡땡에게 주고 권땡땡은 농사 지어야 되나요? 안 지어야죠. 100만 원 벌어서 80만 원 뺏기려면 그죠? 네, 맞아요. 예. 자 이제 요거 이제 이 부분 나와요.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사업 결과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크게 증가했어요. 아, 이거 보니 토지 조사 사업이 이렇게 다 끝난 20년부터 와, 딱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나오면 얘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그렇죠. 토지 조사 사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도에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저는 시험 볼 때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않을 거예요. 나쁜 새끼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작료가 얼마라고? 어우, 뭐야, 7, 80%.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몰라 그래요. 그렇죠. 그죠? 농사를 실컷 짓고도 그 농사 짓는 땅이 적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간도나 연해주로. 이 토지 조사 사업도 마찬가지고 산미 증식 대회도 마찬가지고 둘 다 간도나 연해주로의 이주민. 그 결과 실제적으로 보면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한 300만 정도가 간도 연해주로 이주를 해요. 300만.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10% 이상. 일본으로는 자그마치 200만 명이 가요. 그러니까 인구 3천에 일본에 200만, 간도나 연해주에 300만, 500만 명, 인구의 한 20%가 해외 나가 살았어요. 그 정도로 그럼 우리가 글로벌한 사회였나? 우리 역사상 가장 글로벌한 사회였어요. 일제 강점기 말에. 근데 그게 절대 이제 뭐예요? 행복한 건 아니라 이제 내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뭘까요? 1910년대? 회사령일까요? 그렇죠. 네. 회사령. 자, 그러니까 무단 통치,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그래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선별적 지원했고 한국인들의 기업 활동을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총독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허가. 일정한 조건이 안 되면 공장 설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회사령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민족 자본이 몰락했다. 1910년대 어차피 별로 안 됐지만 17%였던 게 1917년에 12.7%. 일본 놈들이 32%에서 84.2%.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요 그림이 나오면 당연히 1910년대 회사령.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회사령. 이런 걸 잘 봐야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시험 문제를 잘 푼다는 이야기예요. 막 교과서 달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뭐가 나올 어떤 형태로 어떤 포맷으로 나올지를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약탈합니다. 산림 이용권 제한, 산림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을 뒷산에서 뗄나무라네. 뗄나무. 뗄까? 네, 그 다음에 뭐 열매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을 공동 소유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을 공동 소유 또한 국가가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 총독부가. 그러면서 이용권을 제한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고요. 어업도 마찬가지죠. 마을 앞에 있는 어장을 그냥 우리 공동 소유였는데 이것마저도 어업령 해가지고 딱 이제 일제가 이것도 어때요? 가져갔다는 이야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 의식이 일제 강점기 때 그냥 싸그리째 다 사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업용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광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석탄이 나는지 금이 나오는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요거 다 누가 다 가져간 거야.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간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토지, 그 다음에 산림, 어업, 광업, 우리나라 돈 될 만한 것들은 1910년대 일본 아이들이었대요. 다 가져가죠. 뺏어가는 시기다.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했던 시기. 그게 다 191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10년대. 자, 철도. 자,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이게 되게 보면 우리나라 1호는 1899년 경인선. 얘들 경부선 1905년, 경의선 1906년. 요 이제 러일 전쟁 전후다 이야기를 하고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얘는 1914년입니다. 네. 1914년. 네. 그다음에 경원선은 1914년. 이게 뭐 함경선은 이제 1928년 그랬는데 이제 요게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요건 이제 요 지역에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중화학공 공장은 거의 대부분 이 근처에도 만들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경선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요 이쪽에 있는 이제 또 석탄도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함경선을 제외한 X자축은 1910년대에 맞아요. 만들어지는 게 일단은 맞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 우리나라의 뭐 교통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식민지 착취를 위한 가져가려고. 그렇죠.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목적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건 다 거의 대부분 1910년대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양이 좀 되지만 20년대까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서당 규칙이었고요. 네. 이게 이제 제복 입었던 그런 맞아요. 모습이네. 선생님들. 네. 내가 칼 차고 있어야 되는데. 자, 민족 분열 정치입니다. 네. 원래 이 3.1 운동 가렸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3.1 운동 계기로 일본 아이들이 부산 통치. 여기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문화 통치. 통치라는 걸 실시하게 된다. 근데 이제 문화 통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거 없었네요. 헌병 경찰을 없애요. 보통 네. 경찰로. 그죠? 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내 칼. 드디어 뺏겼군요. 드디어 네. 칼도 뺏겼어요. 네. 아까 봤던 제복을 입거나 아니면 칼을 차고 있던 것도 일단은 눈으로 볼 때는 분위기는 상당히 어때요? 유해졌죠. 유해졌어요. 저 이제 문화통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사이토 마코토 이놈이 1920년대를 상징하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토 마코토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20년대 문화통치. 네, 문화통치. 그렇죠?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나오면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초대 총독이라고 하는 놈이죠. 자, 목적 식민통치 은폐하고 우리 민족의 네. 저항을 무마하며 결국은 나 같은 놈을 양성하기 위해서. 친일파. 친일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일본 아이들이 무단 통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뚝을 쌓았어요. 비가 와요. 더 높이 쌓아요. 비가 와요. 더 높이 쌓아요. 그래서 물 한 방울도 안 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게 문화 통치예요. 그런데 원대에 있었더니 올해같이 비가 엄청나게 하루에 1000mm가 온 거예요. 뚝이 무너졌어요. 오씨. 모든 게 한꺼번에 끝난 거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반성을 해요. 진짜로. 안 되겠다. 뚝만 높이 쌓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뚝을 쌓고 옆에다 뭘 만들자? 수문을 만들자. 수문.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슬쩍 열면 절대 댐이 무너질 일 없다. 인건비도 덜 든다. 그러면 수문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뭘까? 나 같은 친일파다. 오케이? 그래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민족 분열 통치였다. 그러니까 문화 통치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에 뭘 양성하는 거? 친일파. 역시 사이토 마코토가 등장을 하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적인 친일 인물들을 양반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과파, 교사다 같은 친일 종교인들에게 어때요? 편의를 제공해서 이 사람을 우리 일본의 조선 그 통치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문화 통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표면성. 네. 아까는 현역 군인이었는데 이제 민간인도 임명하게 해주자. 민간도. 근데 임명돼 본 적 없다.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보통 통치, 헌병에서 세병이 아니라 보통으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탄압과 감시는 강화되고 특히 이거 하셔야 돼요. 1925년도에. 이거 기억이 안 난다. 뭐였죠? 1925년? 누른 거지. 씨. 안 나오면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죠. 이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 치안유지법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원조예요. 맞아요. 국가보안법의 원조예요. 이게 진짜 미안한 이야기인데 치안유지법하고 국가보안법하고 문구가 같아요. 옆에 보면
근데 이제 좀 유의할 건 요 치안유지법은 우리 조선일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게 1925년에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걸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뭐가 많았냐면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자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본에는 사회주의자만 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민족운동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시에 두 가지 빨갱이와 독립운동하는 사람 동시에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적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 아주 이상한 원칙이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민족운동 이꼬르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빨갱이. 그래서 이제 민족운동에 있다. 우리 이 땅에 독립 이야기한다. 그럼 저 새끼 빨갱이. 잃어버리면 끝나요. 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땅에 민주주의 이야기하면 저 새끼 뭐예요? 빨갱이. 네, 그러면 됐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 진짜 아주 빨간색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했던 그 법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25년에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을 해줘요. 와, 전면 허가는 아니에요. 전면 허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게 만들어지죠. 맞아요. 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발간을 허용을 하죠. 그래서 야 우리 일본이 조선인들을 똑같이 뭘 인정해줬다. 뭐요? 신문 발간도 인정해줬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때요? 협조하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검열이 강했고 뭐 기사를 삭제당한다든가 정가를 한다든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1936년 우리 송기정 할아버지 일장기 말소 사건. 먼저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고요. 1940년대부터는 일본 아이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폐간을 합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조선, 동아일보는 자기들이 민족신문이라고 주장을 하죠. 일본인들에게 폐간을 당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도 20년대 일부 허용했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게 몇 년대냐면 1920년대죠. 20년대는 일부라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단체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민족운동도 굉장히 많았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실상 갑니다. 교육. 제2차 조선교육령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부족했고 학교 운영에 주민을 부담을 시켜 뭐 육성회비 거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성회비 냈어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안 냈죠?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막 육성회비 200원 안 내면 다음에 쌤이도 집에 가. 그래서 집에 간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저희 집은 부자라 그런 일은 없었는데. 잘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1920년대 일본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대학도 인정해줘요. 맞아요. 대학도. 그래서 너희 조선인들도 이제 어때요? 대학을 다녀라. 경성제국대학. 그게 오늘날 서울대학의 뿌리죠. 맞아요. 서울대학 안 갔죠? 안 간죠. 못 간 게 아니고 안 갔죠. 네. 경성제국대학이 뿌리인 걸 안과 동시에 그렇죠. 가고 싶은 생각이 뚝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그죠? 네. 슬퍼졌어. 왜요?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정치적 권리. 한국인에게도 지방행정의 차별의 기회를 주겠다 해갖고 평의회, 면협의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얘는 의결권도 없었대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양성한 거예요? 친일파들. 친일파들을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성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다. 오케이? 아까 여기 없지만 대학 설립은 꼭 써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보통 학교도 6년제로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요건 민족운동. 아까 친일. 자, 한 방에 쫙 나오죠? 한 방에 쫙 나와요.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또 정리해 보시고요. 문화통치는 은폐하고 친일파를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내면 우리 친구들 학교 안 다니겠죠? 아니요. 뭐 이 정도면 쓰겠죠. 진짜? 그래요? 자, 아무튼 1920년대 이제 경기 수탈. 산미증식계. 쌀 부족 현상. 이거 꽝 소리가 안 나는구나. 1918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일본에서 쌀 폭동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일본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품을 생산하는 나라 1차 세계대전 때 일본. 유일하게. 그렇죠. 미국도 생산을 못했어요. 왜? 남자들이 전쟁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모든 남자들이 다 공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지을 남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식량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져요. 남자들이 다 농촌을 비워서. 그래서 쌀이 부족하니 이 부족한 걸 어디서 때우자? 한국에서 때우자. 실제로는 한국이 아니라 식민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이완에서도 그래서 산미 증식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본 벼 품종을 보급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화학비료도 이때부터 사용했고. 이제 혹시 대아리 이런 데 놀러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기 동상 그게 뭐였죠? 우리 저기 고산에 있는 유명한 저수지들이에요. 섬진강 저수지 있죠. 우남댐. 알아요. 네. 요것도 다 1920년대 만들어졌어요. 아, 네. 이때 일본 아이들 수리시설로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네. 자, 산미 증식 교육입니다. 계획만큼 쌀 생산이 늘지 않았지만 반출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네. 즉 수확량보다 반출량이 훨씬 더 많았다. 자, 가볼까? 생산량은 이만큼 늘었는데 반출량은 꾸준히 뭐 늘었다.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오면 얘는 진짜 생산량은 줄었는데 일본어로의 글도 이 책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일배 소리도 듣게 생겼어요. 반출이 아니라 옛날에 저희가 배울 때는 수탈량. 아, 그렇죠? 수탈량인데 반출량이라는 용어로 써 있네요. 아무튼 뭐 그래요. 생산량은 줄었지만 일본으로 나가는 것은 어때요? 똑같았다. 더 늘어났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농민들은 어때요? 수리조합비 등 농민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때 뭐 대아리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섬진강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져요. 산미 증식교육의 일환으로.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자 수확량보다 반출량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쌀을 내가 생산하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생산 원가에 비해 쌀값이 생산 원가에 비해서 쌌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수확량이 늘어난 것보다 물세 그 다음에 비료 때 내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결국은 뭐예요? 적자겠죠. 적자예요. 그래서 산미 증식계획과 토지 조사 사업의 공통점은 뭐예요?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등지고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여기다 이제 캡션으로 해갖고 또 이제 처리를 할게요. 자막으로. 자, 자본 침투. 아까 1910년대를 상징하는 건 회사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드디어 폐지해요. 그래서 신고제가 돼요. 신고제. 그래서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이제. 연도가 이거 몇 년대야? 1920년대죠.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늘거나 아니면 거의 원위치죠. 근데 일본인 회사들은 막 늘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1920년대니까 이건 회사령 철폐, 네. 그다음에 관세 철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시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민족운동으로 1923년에 네. 물산 장려운동 네.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아마 끝났을 거예요. 수리조합비 수확량보다 10배나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미 증식 교육을 보고 우리가 이건 반출이 아니라 뭐라 수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탈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고요. 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네, 마치도록 할게요. 요걸 이제 이거보다 훨씬 좋은 퀴즈를 선생님이 내니까